이번 시간에는 의향남도 그리고 의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 의병에 대한 조선 사회의 사회적인 대우가 결국 조선을 500년이나 유지시켰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의병 중에서도 호남 의병이 했던 역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와 역사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사학과 이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인상,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난 초기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였고 침입한 지 20여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전투에서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겼던 또는 우리가 고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선의 관료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비겁하고 부패한 관료들이 적이 침입하는데 그들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는 것.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만이 그들에게 용감하게 맞섰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상은 친일파였던 이광수가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이광수는 잘 아시다시피 민족개조론, 즉 조선 사람의 민족성은 형편없기 때문에 그 민족성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로서 들고 싶었던 것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른바 조선 관료와 장수들의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승승장구하자 국왕인 선조를 비롯한 관료들은 이순신을 시기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전혀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백의종군에서 명량해전에서 또 나라를 구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성웅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성웅으로 추대받으면 나머지 조선 사람들은 형편없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렇게 무력했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일본군이 기습했던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무조건 임진왜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광수가 쓴 이순신이라는 소설에는 일본군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반구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임진왜란은 일본군이 기습했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던 조선으로서는 방비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습한 일본군에게 무엇보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군이 기습했던 시기가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군사제도가 변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40, 50년쯤 전에 조선은 모든 백성들이 군대에 가는 모병제에서 군대를 가는 대신에 돈을 내면, 세금을 내면 군대 훈련을 면제시켜주는, 그리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전문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용병제로 전환하던 시기였어요. 즉 모병제에서 용병제로의 전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언제냐면 연산군 때의 다음인 중종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종 때라고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연산군 때 국가재정이 너무 팽창해 버렸어요. 국가재정이 팽창하기 때문에 늘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허덕이던 시기인데 이때 갑자기 예상치 않던 세금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전문 직업군인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군사훈련을 하던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 직업군인 양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을 막을 수 있는 훈련받은 군인이 실질적으로 없던 그런 시기에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에는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전술의 부재. 이 전술의 부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조선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상대가 안 돼요.
왜? 조선이나 중국의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양쪽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먼저 포나 화살로 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전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기병이 달려들어서 상대방을 쓰고 마지막으로 보병이 들어와서 육박전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전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양쪽이 마주선 상태에서 시작하면 우르르 달려들어 가지고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검도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먼저 일본군이 달려들기 전에 대포를 쏘아서 전력의 대부분을 상실시키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방어하는 게 뭐냐면 그 여진족 또는 중국을 대비했기 때문에 이 중국과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겁을 먹지 않고 기병이 달려들 때 겁을 먹지 않고 딱 지키고 있으면서 앞서 들어오는 기병을 먼저 거꾸로 때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전술은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뒤로 후퇴할 군용의 그 방법이 없는 배수진을 쳐서 여진족을 막는 그거에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때 조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게 되면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은폐, 엄폐할 곳이 없는 뻥 뚫린 곳에 백사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총을 쏴버리면 완전히 사격 연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립장군이 탄금대에서 전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일본군이 조총으로 무장했고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은 조선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서 이를테면 임진왜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조선에게 묻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 가혹하다. 임진왜란은 기습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조선을 침입한 일본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전쟁을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그리고 다시 조선의 우세로 돌릴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의병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러한 역할보다도 사실은 더 강조해야 될 게 의병 활동이 매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사는 분들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입했던 일본군의 전력을 지구상에 존재했던 군대 중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로 칩니다. 보통 전쟁사가 중에 가장 강한 군대가 어느 군대냐라고 뽑으면 거의 대부분이 징기스칸이 거느렸던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꼽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거느렸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일본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렇게 강한 일본군, 그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가 경상도를 진격하면서 일부는 계속 경상도 지역에 주둔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공격, 반격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군에 맞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마을을 포위해서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멸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 머리를 다 잘라서 큰 길가에 장대에 꽂아서 거의 한 10리가량을 늘어놓는 그런 만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병 활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의 보복을 당할까 봐 오히려 의병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의병 활동은 일본군의 전력이 최강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군의 보복을 두려워한 조선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죠. 특히 호남 의병은 더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도는 초창기의 의병은 일본군에 맞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약탈하러 오는 대여섯 명을 기습 공격하는, 그것도 게릴라 전투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반면에 호남은 임진왜란 초기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호남에는 일본군이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의병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작았죠. 약탈하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오히려 의병을 일으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의병들은 바로 향토방위 목적이 아니라 근왕, 즉 국가의 위급함,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진출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활동 지역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전라도지만 지금은 충청도인 금산, 성주, 계령, 진주 이런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일본군들이 전쟁을 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무엇이냐면 군량미를 조선에서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 군대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 러시아 군대가 청야 전술을 펴서 나폴레옹 군대가 계속 승리하는 줄 알고 그 러시아에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먹어야 할 군량을 수송하는 길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에서 폴란드로,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이 운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군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고 결국 굶은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일본 본토에서 군량을 수송을 해서 결국에는 경상도 지나서 서울 지나서 함경도까지 진출한 이 군량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머물러지자 일본군이 가장 유의했던 점이 뭐냐면 호남을 장악해서 거기서 군량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한족이 처음에는 충청도 거쳐서 호남 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길목이 어디냐면 바로 금산이에요. 여기서 호남의 고경명 장군을 비롯한 호남 의병들이 전멸합니다. 전멸하면서도 일본군의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겁을 먹은 일본군이 더 이상 호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두 번째는 곽재우를 비롯한 경상도 의병들이 호남 의병에게 요청을 합니다. 일본군들이 침입해 오는데 도저히 막을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그랬을 때 일부 호남 의병들은 우리가 우리 호남만 지키면 되지 왜 경상도까지 가서 의병 활동을 해야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장들은 경상도도 우리 땅이고 호남도 우리 땅이다 해서 성주와 계령까지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주와 계령은 어떻게 되느냐? 충청도에서 넘어오는 길이 막힌 일본군들이 낙동강을 건너서 지리산을 넘어서 진출하려고 할 때 성주와 계령을 거쳐서 지리산 넘어서 무주, 전주 이렇게 진출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낸 겁니다. 호남 의병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낙동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길도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군이 택한 게 뭐냐면 남해안으로 따라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진주성입니다. 진주성 전투는 호남을 장악하고자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존심을 걸고 두 차례에 걸쳐서 침투했습니다. 특히 제2차 진주성 전투 때는 일본군의 모든 전력을 집중해서 진주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진주성에 있던 명나라 장수들과 조선군 지휘관이던 공율둥은 차라리 진주성을 비우고 빠져버리자라는 이른바 공성책을 펴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진주 거쳐서 호남까지 일본군이 진출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우병과 조선군과 명나라 군대가 다 빠진 그 빈자리를 채워놓은 게 누구냐? 바로 김천일 장군을 비롯한 호남 의병들입니다. 이들 만여 명에 가까운 호남 의병들은 진주성에서 전멸합니다. 그렇지만 일본군 역시 엄청난 전력의 타격을 입고 결국 전라도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 호남 의병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군량미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전쟁을 더 확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호남의 역할은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그걸 막아낸 게 누구냐?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의 전라도 수군, 그들이 뭐냐면 전라도 수군입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 수군에는 호남 지역 의병들도 참여합니다. 이들이 길을 쓰고 일본군을 막아냈기 때문에
결국 바닷길로도 육지길로도 호남을 장악하지 못한 일본군이 결국엔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이면 시무국가야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물론 정유재란기도 결국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그 지역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 전투를 이끌었던 그 지역의 물살이나 물길이 바뀌는 시기를 아는 것은 그 지역민이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결국 호남의 의병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 의병의 역할은 임진왜란 때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선조는 의병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왜? 선조는 전쟁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뭐냐?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최고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명나라 군대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그 공을 차지하게 되면 조선에서 가장 큰 공을 차지하는 사람은 명나라 군대를 불러온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최고의 공은 선조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 당시에 무능했던 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공신을 책봉을 할 때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공신이 이 호성공신입니다. 이 호성공신의 호자는 호의하다고요. 성은 성인 성자인데 여기서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공신이 누구냐? 선조 임금을 따라서 의주까지 피난 갔던 게 제일 큰 공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공을 세운 공신이 그 아래인 선무공신입니다. 더군다나 선무공신의 1등 공신이 3명인데 권율과 이순신 그리고 원균이 들어갑니다. 정작 임진왜란 때 국가로부터 아무런 처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의병들은 공신에 책봉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조선은 얼마 못 가서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대 되면서 분위기가 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른바 조선시대 때 양반이었다 또는 명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된 계기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선조가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이후로 조선사회는 의병장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대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경상도의 사례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를 때 반대편 정파로부터 굉장한 오해를 사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경종과 영조는 형제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르고 경종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소론과 남인이고요. 영조를 지지했던 세력은 노론입니다. 그런데 경종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아니 이유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경종이 죽기 바로 전에 경종의 생일이었는데 영조가 생일 선물로 게장을 경종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평소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종이 이 영조가 보내온 게장을 먹고 갑자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영조가 왕위에 오를 때부터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라고 할까요? 그런 유언비어가 반대편 정파인 소론과 남인 일부 세력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왕위 오른 다음에 약간 처신을 잘못한 게 경종년간에 경종을 독살하려다가 죽은 그 대신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조를 지지하는 대신들이에요. 이 대신들은 어쨌든 그 시대가 경종되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영조를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역적이죠. 근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니까 그 죽은 대신들의 후손들이 영조에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영조, 당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인데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역적 칭호를 받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영조가 거기서,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들을 일단 충신이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들이 죽었을 당시의 왕은 경종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없듯이 왕이 아닌 영조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미 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아닌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을 충신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영조가 경종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 4년에 영조가 그렇게 고심 끝에 탕평책을 펴고 당파 없애라 했는데 소론과 남인의 명문과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무신난이에요. 그리고 이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 안동과 그 지역, 경상도 지역의 대부분의 명문가들이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뭐냐? 결국에는 무신난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의병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자기네들은 임진왜란 때 그리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거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충과 의의 두 글자만을 의식처럼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난 때 임진 의병들, 우리 선조들이 썼던 무기와 깃발을 사용해서 의병을 일으켜서 무신난을 진압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조 때 더욱더 그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나라가 망할 때 또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1895년 이른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른바 그 국가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그때 최초의 의병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의병대장이 바로 여기 나온 권세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권세현 창의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령 임금의 간절한 부름을 입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서린 충성심은 스스로 누를 길이 없다. 즉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 충성심인데 이에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킨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창칼의 무기는 무신난 때 보관해 두었던 것을 꺼내고 조직과 규율은 임진난 때의 전례를 따른다. 즉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충성심이고요. 그리고 그 정신은 임진왜란과 무신난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무신난 때는 임진난 때 무기를 꺼냈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규율이라고 하는 사가 없어지지 않는 규율을 사용하는 거고 무기는 무신난 때 사용했던 무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 적어도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대우와 처우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 갈등의 순간 때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키는 편에 가담했다. 저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을 선택했고 그러한 선택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후하게 이루어졌다면 훗날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중요한 잣대 내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대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신난이나 또는 개항기 구한말의 의병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연결짓고 있고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게 아까 그 권세현 창의경문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랬던 전통을 가진 조선사회가 망하고 그 망했을 때
그러한 그 망한 조선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전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자꾸 이 문제를 얘기하면 친일파 문제가 자꾸 하는데 저는 친일파 문제는 거둬두자는 겁니다. 친일파 문제는 이미 연좌제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거둬두더라도 적어도 나라가 망했을 때 모든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후손에 대한 적어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정부와 사회의 처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조선사회의 처우와 비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